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에밀리의 도약 3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 14살이 되는 에밀리. 여전히 엄격한 사랑 또는 따뜻한 사랑을 가족들에게 듬뿍 받으며 유문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블레어 워터 학교, 요즘으로 보자면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친한 친구들인 일저, 페리, 그리고 테디까지 친구들은 하나둘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있는 에밀리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3장) 밤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는 인생길에서 어떤 이정표에 이르렀던 정확한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린 시절에서 소녀 시절로 넘어가던 그 놀라운 시간,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순간, 혹은 갑작스럽고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공포의 순간에 소녀가 단숨에 여인으로 변해버리던 시간, 젊음이 분명히 뒤로 물러났다는 사실을 마주했던 차가운 시간, 나이가 들었다는 깨달음이 찾아오는 평온하면서도 슬픈 시간. 에밀리 스타는 인생의 첫 번째 이정표를 넘어 영원히 어린 시절을 떠나던 그 밤을 결코 잊지 않았다. 모든 경험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리고 그 경험이 깊을수록 삶에 더 큰 풍요를 가져다 준다. 공포와 신비, 그리고 이상한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 밤은 수년의 시간이 흐른 것처럼 에밀리의 마음과 정신을 단숨에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날은 7월 초의 어느 밤이었다. 낮 동안은 숨막히게 더웠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더위를 먹어 몹시 괴로워했고 결국 그날 밤 기도회에는 가지 않기로 했다. 로라 이모와 지미 삼촌 그리고 에밀리는 기도회에 갔다. 집을 나서기 전 에밀리는 기도회가 끝난 뒤 일저 번니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어도 되겠느냐고 엘리자베스 이모에게 물어봤고 허락을 받았다. 이것은 아주 드문 특권이었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일반적으로 집 밖에서 밤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닥터 번니가 집을 비운 상태였고 가정부는 발목이 부러져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저가 에밀리를 하룻밤 묵으러 오라고 초대한 것이었다. 이 허락 사실을 일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사실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에밀리는 기도회에서 알려줄 예정이었다. 만약 일저가 늦지 않았다면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에밀리가 이 사실을 전했을 것이고 그날 밤에 불운한 일들도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일저는 늘 그렇듯 늦었고 그 뒤로 모든 일은 차례차례 벌어졌다. 에밀리는 교회 맨 위쪽 창가에 가까운 머레이 가문의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 창문 너머로는 작은 하얀 교회를 둘러싼 전나무와 단풍나무 숲이 보였다. 이 기도회는 평소처럼 몇몇 신실한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가 아니었다. 다가오는 성찬주의를 앞두고 열린 특별 기도회였고 설교자는 에밀리가 비록 여성의 만찬에서의 실수 이후에도 늘 좋아하던 젊고 진지한 존슨 목사가 아니라 슈루즈버리에서 하룻밤 출장 온 순회 전도사 샘프슨 씨였다. 그의 명성 덕분에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나중에 차라리 자기네 존슨 목사의 설교를 듣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밀리는 그를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결론지었다. 그는 말만 번지르한 속물이라고. 그의 기도를 듣는 동안 에밀리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께 충고를 늘어놓고 악마를 욕하기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야. 에밀리는 그의 설교를 몇 분간 듣다가 그가 요란하고 논리도 없고 자극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마음과 귀를 닫고 불협화음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꿈의 세계로 사라져버렸다. 이것은 에밀리가 원할 때면 대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밖에서는 달빛이 여전히 전나무와 단풍나무 사이로 은빛 빛처럼 흩뿌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북서쪽 하늘에는 불길한 먹구름 무리가 서서히 모여들고 있었고 뜨거운 여름밤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천둥 소리가 간간히 울려 퍼졌다. 대부분은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지만 가끔씩 바람이라기보다는 한숨처럼 느껴지는 기척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지나가 그림자들을 기묘한 무리로 춤추게 했다. 익숙하고 평온한 아름다움과 다가오는 폭풍의 징조가 뒤섞인 이 밤에는 어딘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고 그것이 에밀리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전도사의 설교 시간 중 절반을 지미북의 적을 이 밤의 모습을 생각하는 데 보냈다. 나머지 시간에는 시야에 들어오는 청중들을 유심히 살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일은 에밀리가 결코 실증내지 않는 일이었고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하게 되었다. 저마다 다른 얼굴들을 바라보고 그 위에 신비한 상형 문자처럼 새겨진 삶의 이야기를 짐작해 보는 일은 참으로 매혹적이었다. 그 남자들과 여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내밀한 삶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었고 에밀리는 이 추측의 놀이를 사랑했다. 때로는 그것이 단순한 추측 이상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어떤 강렬한 순간에는 마치 그녀가 그들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가 당사자 자신에게조차 수수께끼일지도 모를 숨겨진 동기와 열정을 읽어낼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런 힘이 찾아올 때 에밀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는 언제나 어려웠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것은 상상의 날개를 타고 이상적인 창조의 세계로 날아오르는 것과는 전혀 달랐고 반짝임이 지닌 그 황홀하고 비현실적인 아름다움과도 달랐다. 그런 경험들에는 망설임이나 의심이 전혀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마치 살짝 열려있는 문을 발끝으로 살금살금 지나가 다른 이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가려져 있고 말해지지 않으면 말할 수도 없는 것들을 엿보는 일은 힘의 감각과 함께 늘 금기의 감각, 심지어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느낌을 동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밀리는 그 유혹을 과연 끝내 이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이미 문을 들여다보고 그 안의 것들을 보아버리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거의 언제나 끔찍한 것들이었다. 비밀이란 되게 끔찍한 법이다. 아름다움은 좀처럼 숨겨지지 않는다. 숨겨지는 것은 대개 추함과 일그러짐이다. 에밀리는 생각했다. 포사이스 장로님은 옛날이었다면 분명 박해자가 되었을 거야. 그 얼굴이 꼭 그래.
바로 이 순간에도 그는 저 전도사가 지옥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고 있어. 푸사이스 장로님은 자기 적들이 다 거기로 갈 거라고 믿거든. 그래, 그래서 저렇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바우주 부인은 밤마다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닐 것 같아. 얼굴이 그래 보여. 400년 전이었으면 마녀였을 거고, 푸사이스 장로님이 화형에 처했겠지? 그녀는 모두를 미워해. 모두를 미워한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영혼이 증오로 가득 차 있다니. 그런 인물을 지미북에 한번 써봐야겠어. 증오가 그녀의 영혼에서 사랑을 전부 몰아낸 걸까? 아니면 누군가나 무언가를 위한 작은 조각이라도 남아있을까? 만약 남아있다면 그게 그녀를 구원할지도 몰라. 이야기 소재로 아주 좋겠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적어둬야지. 일저에게 종이를 좀 빌릴까? 찬송가 책에 종이 한 장을 끼워두었지? 지금 적자. 만약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고 반드시 진실로 대답해야 한다면 뭐라고 할까? 이 부부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바꾸고 싶어 할까? 크리스 파러 부부는 그럴 거야. 그건 다들 알고 있지. 제임스 비티와 그의 아내도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확신이 드는지는 모르겠어. 겉으로 보기엔 서로에게 아주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한번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을 본 적이 있어. 그때 나는 그녀의 눈을 통해 곧장 그녀의 영혼 속을 들여다본 것 같았어. 그녀는 그를 미워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어. 지금도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있어. 작고 여위고 수수한 차림에 얼굴은 잿빛이고 머리칼은 빛이 바랬지만 그녀 자신은 온통 반항의 붉은 불꽃이야. 그녀가 가장 원하는 건 그에게서 벗어나는 것,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되갚아주는 것이야.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만족할 거야. 저기 딘이 있네? 그가 왜 기도회에 왔을까? 얼굴은 아주 엄숙한데 눈은 전도사 샘프스 신을 비웃고 있네.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슬기로운 처녀들 이야기네. 난 슬기로운 처녀들이 정말 싫어. 너무 끔찍하게 이기적이잖아. 가엾은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기름을 조금 나눠줄 수도 있었을 텐데. 난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 부정한 집사를 칭찬하신 게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으셨던 거겠지. 어리석고 부주의하면 신중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나라면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안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보다 어리석은 처녀들과 함께 밖에 남아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싶다고 느끼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 게다가 훨씬 더 재밌을 텐데. 저기 켄트 부인과 테디가 있어. 그녀는 무언가를 몹시 원하고 있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갈망이 밤낮 없이 그녀를 몰아세우고 있어. 그래서 그녀는 테디를 그렇게 꽉 붙들고 있는 거야. 난 알아. 하지만 그녀를 다른 여자들과 그렇게 다르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어. 난 그녀의 영혼을 조금도 엿볼 수가 없어. 그녀는 누구도 들이지 않아. 그 문은 한 번도 살짝이라도 열린 적이 없어. 내가 가장 원하는 건 뭘까? 그건
알프스의 길을 맨 꼭대기까지 오르는 것이야. 그리고 그 빛나는 두루마리에 겸손한 한 여인의 이름을 남기리. 우리는 모두 굶주려 있어. 모두가 어떤 생명의 빵을 원하고 있지. 하지만 샘프슨 씨는 그걸 줄 수 없어. 샘프슨 씨가 가장 원하는 건 뭘까? 그의 영혼은 너무 흐릿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어. 그에게는 저속한 욕망은 많지만 그를 지배할 만큼 간절한 욕망은 하나도 없어. 존슨 목사님은 사람들을 돕고 진리를 전하고 싶어 해. 정말로 그래. 제이니 이모가 가장 원하는 건 온 세상의 이교도들이 모두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그녀의 영혼에는 어두운 소망이 하나도 없어. 카펜터 선생님이 원하는 건 알아. 잃어버린 단 한 번의 기회를 다시 갖는 것. 캐서린 모리스는 젊음을 되찾고 싶어 해. 그래서 우리처럼 어린 여자아이들을 미워하는 거야. 말콤 스트랭 할아버지는 단지 한 해만 더 살고 싶어 해. 늘 딱 한 해만. 그저 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죽음을 피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는 건 얼마나 끔찍할까? 그래도 그는 천국을 믿어 자기는 그곳에 갈 거라고 생각해. 그가 내 반짝임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본다면 죽음을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을 텐데. 가엾은 할아버지. 메리 스트랭은 죽고 싶어 해. 자기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이 자신을 고통 속에서 죽이기 전에 사람들은 그게 암이라고 말해. 저기 발코니에 미친 모리슨 씨가 있어. 그가 원하는 게 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자신의 아내 애니를 찾는 것. 톰 시블리는 달을 원하는 것 같아. 자기가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온전치 않다고 말하는 거겠지. 에이미 크랩은 맥스 테리가 자기에게 돌아오길 바랄 뿐이야. 그 밖의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 모든 걸 내일 지미북에 꼭 적어야겠어. 너무 매혹적이거든. 그래도 결국 난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쓰는 게 더 좋아. 하지만 이런 것들에는 어떤 면에서는 아름다운 것들엔 없는 맛이 있어. 저 바깥의 숲을 봐. 은빛과 그림자 속에서 얼마나 멋진지. 달빛이 묘비들의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어. 못생긴 것들조차 아름답게 만들어버려. 하지만 너무 덥다.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리고 천둥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일저랑 집에 돌아갈 수 있기를. 샘프슨 씨. 하나님은 화를 잘 내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어리석고 악할 때 하나님은 분명 슬퍼하시겠지만 성질을 부리지는 않으셔. 당신의 하나님은 앨런 그린의 하나님과 꼭 같아. 당장 일어나서 그렇게 말해주고 싶지만 교회에서 말대꾸하지 않는 게 머레이 가문의 전통이야. 당신은 하나님을 흉하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데. 하나님을 흉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난 당신이 싫어. 이 통통한 작은 남자야. 그러는 사이 에밀리의 집중되고 파고드는 시선을 여러 차례 눈치챘던 샘프슨 씨는 에밀리가 자기 설교에 크게 감화되어 자신의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착각한 채 마지막으로 간절한 외침을 질러 보이고는 자리에 앉았다. 등불이 켜진 교회의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청중들은 안도의 한숨을 소리나게 내쉬었다. 찬송가와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신선한 공기를 찾아 밖으로 밀려나갔다. 그 흐름에 휩쓸린 에밀리는 로라 이모와 헤어져 설교단 왼쪽에 성가대성 문을 통해 밖으로 떠밀려 나갔다. 한동안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오느라 애를 먹은 뒤에야 에밀리는 일저를 만나기로 한 정면 현관 쪽으로 서둘러 돌아왔다. 그곳에도 또 하나의 빽빽하지만 빠르게 흩어지고 있는 인파가 있었지만 일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에밀리는 찬송가 책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황급히 그녀는 성가대성 문으로 되돌아 달려갔다. 분명 좌석에 두고 온 게 틀림없었다. 그걸 거기 두고 올 수는 없었다. 찬송가 책 속에는 마지막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몰래 끼워두었던 종이 한 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성가대의 말라깽이 포터양에 대한 꽤 날선 묘사 몇 줄과 샘프스 씨에 대한 풍자적인 문장 2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신성 모독처럼 느껴질 꿈과 환상의 조각들이 적혀 있었다. 교회의 관리인인 제이컵 뱅크스 노인, 눈도 좀 멀고 귀는 그보다 더 어두운 그녀가 들어갈 때 마침 등불을 끄고 있었다. 그는 설교단 뒤 벽에 달린 2개의 등을 끄고 있었다. 에밀리는 서둘러 찬송가 책을 선반에서 꺼냈다. 그런데 종이가 없었다. 제이컵 뱅크스가 마지막 등을 끄는 희미한 빛 속에서 에밀리는 그 종이가 앞줄 좌석 아래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보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 제이컵은 밖으로 나가 성가대석의 문을 잠갔다. 에밀리는 그가 나가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직도 교회 안에는 빠르게 치솟는 먹구름 위를 간신히 달리고 있는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종이는 찾던 종이가 아니었다. 어디에 있지? 아, 여기 있다. 마침내 그녀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제야 에밀리는 제이컵 뱅크스가 가버렸다는 걸, 자기 혼자만 교회에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문을 열어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뱅크스를 불렀다. 마지막으로 중앙 통로를 따라 정면 현관으로 달려갔다. 그 순간 마지막 마차가 삐걱거리며 대문을 돌아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달빛은 검은 구름에 삼켜졌고 교회는 어둠에 잠겼다. 가깝고 뜨겁고 숨막히고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어두움에 에밀리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비명을 질렀다.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미친 듯이 비틀고 다시 비명을 질렀다. 설마 모두 가버렸을 리가. 누군가는 들을 거야. 로라 이모, 지미 삼촌, 일저. 그리고 마지막 절망의 울음으로 테디. 푸른 빛이 도는 하얀 번개가 현관을 가르며 지나갔고 곧이어 천둥이 요란하게 터졌다. 블레어 워터 역사상 최악의 폭풍 가운데 하나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에밀리 스타는 단풍나무 숲속의 어두운 교회에 혼자 갇혀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특별한 이유 없이 본능적으로 천둥 번개를 두려워해왔다. 그 두려움은 결코 없앨 수 없었고 겨우 참을 수만 있을 뿐이었다. 에밀리는 몸을 떨며 발코니로 오르는 계단 한 칸에 웅크린 채로 주저앉았다. 곧 누군가 그녀가 없다는 걸 알고 돌아올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과연 알아챌까?
로라 이모와 지미 삼촌은 약속대로 에밀리가 일저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일저는 에밀리가 오지 않는다고 믿고 이미 가버린 듯한데 에밀리가 뉴문 집으로 돌아갔다고 여길 것이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아무도 그녀를 찾으러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 끔찍하고 외롭고 어둡고 메아리 치는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야 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일학교와 노래, 정겨운 얼굴들의 추억으로 가득해 사랑하던 그 교회는 이제 유령 같은 낯선 곳, 섬뜩한 공포로 가득한 곳이 되어 있었다. 탈출구는 없었다. 창문은 열 수 없었다. 교회는 창문 위쪽에 달린 환기창으로만 통풍이 되었고 그것들은 줄을 당겨 여닫게 되어 있었다. 에밀리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없었고 설령 올라간다 해도 빠져나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에밀리는 계단 위에 몸을 웅크린 채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며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제 천둥과 번개는 거의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비는 빗방울이 아니라 장막처럼 창문을 때렸고 때때로 우박이 연속으로 쏟아져 내리며 창을 폭격했다. 폭풍과 함께 바람이 갑자기 거세져 교회 주변을 울부짖듯 휘돌았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다정한 친구, 박쥐 날개 같은 안개 낀 바람 아줌마가 아니었다. 소리 지르는 마녀들의 무리였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바람을 다스린다. 에밀리는 언젠가 미친 모리슨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왜 하필 지금 그 말을 떠올렸을까? 창문은 마치 폭풍의 악마 기수들이 달려들어 흔드는 것처럼 덜컹거렸다. 몇 해 전 텅 빈 교회에서 밤중에 오르간 소리가 들렸다는 괴담을 들은 적도 있었다. 만약 지금 연주가 시작된다면? 어떤 상상도 아무리 기괴하고 끔찍해도 현실이 되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았다. 계단이 삐걱거린 게 아닐까? 번개 사이의 어둠은 너무도 짙어 두껍게 보일 정도였다. 에밀리는 그 어둠이 자신을 만질까봐 겁이 나서 얼굴을 무릎에 파묻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스스로를 붙잡고 머레이 가문의 전통을 떠올렸다. 머레이 사람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됐다. 머레이는 천둥 번개에 어리석게 공황에 빠지는 집안이 아니었다. 연못 건너의 집안 묘지에 잠든 옛 머레이들이라면 그녀를 한심한 후손이라 비웃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 이모라면 분명 스타 가문의 피가 튀어나온 거다라고 했을 테지. 용기를 내야 했다. 사실 이보다 더한 시간도 견뎌왔다. 오만한 존의 독사가를 먹었던 밤. 멜번만의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던 그 오후. 이번 일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마음을 다 잡기도 전에 공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것뿐이었다. 다시 일어서야 했다.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껏해야 교회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정도일 뿐. 아침이 되면 지나가는 누군가의 주의를 끌 수 있을 것이다. 벌써 1시간 넘게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혹시 머리가 하얗게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고는. 에밀리는 때때로 그런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머리 뿌리에서 이상하게 오글거리고 기어오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에밀리는 다음 번개를 기다리며 길게 따은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 보았다. 번개가 칠 때 보니 머리카락은 여전히 검은색이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조금 기운을 냈다. 폭풍은 지나가고 있었다. 천둥은 점점 약해지고 간격도 벌어졌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바람은 교회 둘레를 몰아치며 큰 열쇠 구멍을 통해 으스스하게 울부짖었지만 에밀리는 어깨를 고추 세우고 조심스럽게 발을 한 계단 아래로 내렸다. 교회 안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먹구름이 몰려오면 첨탑이 벼락을 맞을지도 모른다. 첨탑은 늘 벼락을 맞는 법이니까. 무너져 내리며 바로 위에 현관을 덮칠 수도 있었다. 들어가서 머레이 가문의 좌석에 앉자.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방금의 공황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정말로 끔찍했으니까. 이제 주변은 무겁고 부드러운 어둠으로 가득했다. 7월 밤의 열기와 습기 때문인지 여전히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묘한 감각이 있었다. 현관은 너무 좁고 답답했다. 교회 아니라면 덜 숨막힐 것이다. 에밀리는 뻣뻣해진 다리를 일으키려 난간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에 닿은 것은 난간이 아니었다. 오, 자비로운 하늘이여. 이게 뭐지? 털이 있는 것? 에밀리의 공포의 비명은 입술에서 얼어붙었다. 사각사각 발자국 소리가 그녀 옆을 지나 계단을 내려갔다. 번개가 번쩍였고 계단 아래에는 거대한 검은 개가 있었다. 그 개는 돌아서서 그녀를 올려다보다가 다시 찾아온 어둠 속에 묻혀버렸다. 그 짧은 순간에도 에밀리는 악마처럼 붉게 타오르는 그 개의 눈을 보았다. 에밀리의 머리칼이 뿌리 쪽에서 다시 기어오르고 오그라들었다. 아주 크고 아주 차가운 애벌레 하나가 척추를 따라 천천히 기어오르는 느낌이었다. 목숨이 위험하다 해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다.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처음에 떠오른 생각은 산정의 피러릴에 나오는 맹크스 성의 끔찍한 악마 사냥개였다. 잠시 동안 공포는 너무 커서 몸이 아플 정도로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고 나서 아이답지 않을 만큼 단호한 의지로 에밀리는 스스로를 되찾았다. 나는 바로 그 순간이 에밀리가 완전히 어린 아이이기를 멈춘 때가 이때였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악물고 떨리는 두 손을 꼭 움켜쥐었다. 용감해지자 이성적으로. 아까 그것은 그저 블레어 워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였을 것이다. 어떤 말썽꾸러기 소년을 따라 발코니까지 올라갔다가 혼자 남겨진 개. 그런 일은 전에도 있었으니까. 번개가 번쩍이며 현관을 비쳤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개는 분명 교회 안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에밀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로 결심했다. 공포에서는 벗어났지만 어둠 속에서 갑자기 차가운 코나 털투성이 옆구리가 닿는 감촉을 다시 느끼고 싶지는 않았다. 그 끔찍한 순간, 자기가 그 생물을 만졌던 그 느낌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이제 아마 자정은 훌쩍 넘었을 것이다. 기도회가 끝난 게 10시였으니까. 폭풍의 소음은 대부분 잦아들었다. 가끔씩 바람이 몰아치며 울부짖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점점 잦아드는 빗소리만이 고요함을 깼다. 천둥은 아직도 낮게 중얼거렸고 번개는 자주 쳤지만 이제는 연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아까처럼 건물을 통째로 휘감아 파란 불길로 태워버릴 듯한 눈을 사로잡던 섬뜩한 섬광은 아니었다. 점차 그녀의 심장은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고 이성적인 사고의 힘이 돌아왔다.
이 상황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에밀리는 그 안에서 극적인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 아, 이건 얼마나 좋은 소재인가. 일기나 지미북에 쓰기에도, 언젠가 쓸 소설에도. 이 장면은 분명 여주인공을 위해 맞춤 제작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물론 그녀는 영웅에게 구출되어야 했다. 에밀리는 장면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덧붙이고 강조하고 표현할 말을 찾으면서. 생각해보니 이건 꽤 흥미로운 경험이기도 했다. 다만 걔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만 알 수 있다면 좋겠는데. 현관 맞은편 창문 너머로 보이는 묘비들 위에 떨어지는 창백한 번개 빛이 얼마나 기묘한지. 번쩍임 속에서 드러나는 저 익숙한 계곡은 또 얼마나 낯설게 보이는지. 바람은 신음하고 한숨 쉬고 투덜거리듯 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알던 바람 아줌마였다. 바람 아줌마는 에밀리가 어린 시절부터 품고 자라온 상상이었고 지금은 오래된 동반자의 감각으로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폭풍의 거친 기수들이 사라지고 요정 같은 친구가 돌아온 것이다. 에밀리는 거의 만족에 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최악의 순간은 지나갔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은 꽤 잘 해낸 게 아닌가? 그녀는 다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에밀리는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 감촉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의 위쪽 계단 어둠 속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에밀리는 몸을 돌려 위를 올려다보았다. 보는 것은 끔찍했지만 무언가가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덜 끔찍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어둠을 노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위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은 거의 심장이 멎을 만큼 무서웠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자의 끔찍하게 비인간적인 웃음이었다. 에밀리는 번개가 없어도 알 수 있었다. 미친 모리슨 씨가 자신의 위쪽 어딘가에 계단에 있다는 걸. 마침 번개가 쳤다. 그녀는 그를 보았다. 그녀는 마치 얼음 같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번개의 빛으로 그녀의 뇌리에 새겨진 그의 모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보다 5계단 위에 웅크리고 있었고 회색 머리를 앞으로 쑥 내밀고 있었다. 광기에 찬 눈빛, 송곳 같은 노란 이가 드러난 끔찍한 미소.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거의 닿을 듯 뻗어나온 길고 가느다란 피처럼 붉은 손. 공포가 에밀리의 얼어붙은 상태를 산산이 부숴버렸다. 그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테디, 나 좀 살려줘.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왜 테디를 불렀는지는 알지 못했다. 자기가 그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조차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다. 그저 나중에 악몽 속에서 지르던 비명을 떠올리듯 기억했을 뿐이다. 그녀가 아는 건 하나뿐이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 끔찍한 손이 자신을 만진다면 자기는 죽고 말 거라는 것. 그 손은 절대로 닿아서는 안 됐다. 에밀리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 교회 안으로 달려들어가 중앙 통로를 따라 질주했다.
다음 번개가 치기 전에 숨어야 했다. 하지만 머레이 가문의 좌석에는 안 된다. 그는 거기를 먼저 찾을지도 모른다. 에밀리는 가운데쯤 있는 좌석 하나로 몸을 던지듯 파고들어 바닥 구석에 웅크렸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운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것이 자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 그 미친 노인의 피처럼 붉은 손이. 몇 분이, 아니 몇 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갔다. 이윽고 발소리가 들렸다. 왔다가 멀어지는 듯 하면서도 아주 천천히 가까워지는 발소리였다. 그제야 에밀리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렸다. 그는 번개를 기다리지도 않고 좌석마다 들어가 손으로 더듬고 있었다. 그녀를 찾고 있는 것이었다. 에밀리는 들은 적이 있었다. 그가 때때로 젊은 여자아이들을 따라다닌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자신의 앤이라고 생각하면서. 붙잡히면 한 손으로는 그들을 붙들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카락과 얼굴을 쓰다듬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애정 표현을 중얼거린다고 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구해주기 전까지는 절대 놓아주지 않았다. 대리 폰드의 메리 팩스턴은 그때의 충격으로 다시는 예전 같지 않았다고 했다. 에밀리는 그가 곧 자기 좌석에 이를 것임을 알았다. 그 손들로 더듬으며. 그녀의 정신이 얼어붙은 몸 안에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던 건 의식을 잃으면 그 손들이 자신을 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자신을 붙잡고 어루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다음 번개가 그가 바로 옆 좌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비췄다. 에밀리는 벌떡 일어나 튀어나와 교회의 반대편으로 달려갔다. 다시 숨었다. 그는 또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또 피할 수 있다. 이 일은 밤새 이어질지도 모른다. 미치광이의 힘은 그녀의 힘보다 오래 갈 것이다. 마침내 그녀는 탈진에 쓰러지고 그는 덮쳐올지도 모른다. 에밀리에게 몇 시간처럼 느껴진 이 미친 숨바꼭질은 실제로는 약 30분 남짓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를 쫓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추적자와 다를 바 없었다. 그녀는 그저 웅크리고 뛰어오르고 비명을 지르는 공포의 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는 교활하고 집요한 인내심으로 번번이 그녀를 찾아냈다. 마지막 순간 에밀리는 현관 쪽 문 근처에 있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그 문을 열고 뛰어들어 그의 얼굴 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손잡이가 그의 손에 의해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그때 꿈이었을까? 바깥 현관 계단에서 테디의 목소리가 들렸다. 에밀리, 에밀리, 거기 있어? 그가 어떻게 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가 거기 있다는 것만 알면 충분했다. 테디, 나 교회에 갇혔어. 에밀리는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미친 모리슨 씨가 여기 있어. 빨리, 빨리 날 구해줘, 구해줘. 안쪽 오른편 벽에 못에 열쇠가 걸려있어. 그걸 가져와서 문을 열 수 있겠어? 못 열면 현관 창문을 깨버릴게. 바로 그 순간 구름이 갈라지며 현관에 달빛이 가득 쏟아졌다. 그 속에서 에밀리는 정문 옆 벽에 걸린 커다란 열쇠를 뚜렷이 보았다.
그녀는 달려가 열쇠를 움켜쥐었다. 그와 동시에 미친 모리슨 씨가 문을 잡아당기며 열고 검은 개를 데리고 현관으로 뛰어들었다. 에밀리는 바깥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고 그 피처럼 붉은 손을 간발의 차로 피해 테디의 품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져 안겼다. 그녀가 빠져나가는 순간 미친 모리슨 씨의 섬뜩하고 절망적인 비명이 울려 퍼졌다. 흐느끼며 몸을 떨며 에밀리는 테디에게 매달렸다. 테디, 나 데려가줘. 빨리, 제발. 그가 나를 만지지 못하게 해, 테디.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해. 테디는 그녀를 자기 뒤로 감싸 안고 돌계단 위에서 미친 모리슨 씨를 향해 섰다. 어떻게 감히 이렇게 에밀리에게 겁을 줄 수 있죠? 그는 분노에 차서 물었다. 미친 모리슨 씨는 달빛 속에서 미안하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난폭하거나 광적이지 않았다. 그저 자기 것을 찾고 헤매는 마음이 부서진 늙은이일 뿐이었다. 애니를 찾고 싶어. 그는 중얼거렸다. 애니는 어디 있지? 난 거기서 애니를 찾았다고 생각했어. 난 그저 내 아름다운 애니를 찾고 싶었을 뿐이야. 애니는 여기 없어요. 테디는 에밀리의 차갑게 식은 작은 손을 더 꽉 붙잡으며 말했다. 애니가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미친 모리슨 씨가 애처롭게 간청했다. 내 검은 머리에 애니가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테디는 에밀리를 그렇게 겁에 질리게 한 미친 모리슨 씨에게 분노하고 있었지만 그 노인의 애끓는 간청은 그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리고 예술가적인 감수성을 지닌 테디는 달빛에 희게 빛나는 교회를 배경으로 서 있는 그 노인의 모습이 지닌 어떤 가치를 느꼈다. 그는 생각했다. 저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고. 회색 더스터 코트를 입고 길고 하얀 머리와 수염을 늘어뜨린 채 움푹 들어간 눈 속에 세월을 초월한 탐색의 빛을 품고 서 있는 그를. 아니요, 아니에요. 전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테디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찾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미친 모리슨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언젠가는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지. 자, 가자. 내 개야. 애니를 찾으러 가자. 그는 늙은 검은 개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와 잔디를 가로질러 비에 젖은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 긴 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렇게 해서 그는 에밀리의 삶에서 사라졌다. 에밀리는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를 용서했다. 그 자신에게 그는 에밀리 눈에 비친 혐오스러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저 잃어버린 아름다운 신부를 찾아 헤매는 용감한 젊은 연인이었다. 그의 소원이 지닌 애처로운 아름다움은 1시간 넘게 이어진 고통의 떨림 속에서도 에밀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불쌍한 모리슨 씨. 에밀리는 흐느꼈다. 테디는 그녀를 반쯤 이끌고 반쯤 안아서 교회 옆에 있는 낡고 평평한 묘비 하나로 데려갔다. 그들은 그곳에 앉아 에밀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강만이라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느꼈다. 그날 밤의 모든 공포를 말로 옮기는 것은 아마 글로도 불가능하다고. 그것은 말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다. 에밀리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내내 거기 걸려 있었다는 게 믿어지니? 난 전혀 몰랐어. 테디가 말했다. 제이콥 뱅크스 할아버지는 항상 그래. 정문은 안쪽에서 큰 열쇠로 잠그고 그걸 저 못에 걸어두지. 성가대성 문은 작은 열쇠로 잠그는데 그건 집에 가져가. 3년 전 큰 열쇠를 잃어버려서 몇 주나 못 찾았던 이후로 늘 그렇게 해왔어. 그제야 에밀리는 테디가 온 것에 대한 이상함을 깨달았다. 그런데 테디, 넌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거야? 테디가 말했다. 네가 날 불렀잖아. 분명 불렀지? 에밀리는 천천히 말했다. 처음에 미친 모리슨 씨를 봤을 때 난 널 불렀어. 그런데 테디, 넌 들을 수 없었을 거야. 텐시 패치는 여기서 1km나 떨어져 있잖아. 난 들었어. 테디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자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 깼어. 테디, 나 좀 살려줘라고. 네 목소리였어. 내가 평생 들은 것 중 가장 또렷했어. 난 바로 일어나서 옷을 대충 입고 생각할 틈도 없이 여기로 달려왔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어? 그건 나도 모르겠어. 생각해 볼 틈도 없었어. 네가 교회에 있다는 걸 그냥 알고 있었어. 네가 부르는 걸 들은 순간 무조건 여기 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말해놓고 보니 좀 이상하긴 하네. 그는 어색하게 말을 맺었다. 그게 조금 무서워. 에밀리는 몸을 떨었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내가 예지력이 있다고 말해. 일조 엄마 기억하지? 카펜터 선생님은 내가 영매라고 하셨어. 난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 에밀리는 다시 한번 몸을 떨었다. 테디는 그녀가 추운 것이라 생각했지만 둘러줄 것이 아무것도 없자 조심스럽게 자기 팔로 그녀를 감쌌다. 머레이 가문의 자존심과 품위가 상할지도 모른다는 걸 의식하면서. 에밀리는 몸이 추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영혼 위로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간 듯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것,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것. 그날 밤 그 기이한 부름 속에서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왔던 것이다. 에밀리는 자신도 모르게 테디에게 조금 더 바짝 몸을 기댔다. 소년다운 수줍음 뒤에 숨은 서툴지만 다정한 온기를 뚜렷이 느끼면서.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알게 되었다. 자신이 테디를 누구보다 좋아한다는 걸. 로라 이모보다도, 일저보다도, 심지어 딘보다도. 테디의 팔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다. 어쨌든 제때 와서 다행이야. 내가 안 왔더라면 그 미친 노인이 널 겁에 질려 죽게 만들었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몹시도 아름답고 또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에밀리는 이게 꿈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폭풍은 지나가고 달빛이 또렷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서늘하고 상쾌한 공기 속에는 유혹하듯 속삭이는 소리들이 실처럼 얽혀 있었다. 뒤편 단풍나무 숲에서 흔들린 가지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의 변덕스러운 목소리, 하얀 교회 주위를 맴도는 바람 아줌마의 장난스러운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바다의 은근한 속삭임, 그리고 그보다 더 섬세하고 희미한 밤의 작은 목소리들. 에밀리는 그것들을 모두 들었다. 육체의 귀라기보다 영혼의 귀로 듣는 것처럼. 이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들은 적이 없었다. 그 너머로는 들판과 숲과 길들이 펼쳐져 있었고 달빛 속에서 요정 같은 비밀을 곰곰이 품고 있는 듯 했다. 은빛과 하얀 빛이 섞인 데이지들이 기억된 무덤과 잊혀진 무덤 위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흔들리고 있었다. 오래된 소나무 위에서 부엉이가 혼자 즐겁게 웃었다. 그 신비로운 소리를 듣는 순간 에밀리에게 그 신비한 반짝임이 다시 밀려왔다. 강한 바람처럼 그녀를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과 테디가 오직 젊음과 신비와 기쁨만으로 만들어진 아주 새로운 세계에 단둘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 두 사람은 밤의 서늘한 향기, 부엉이의 웃음소리, 그늘진 공기 속에서 흔들리는 데이지의 일부가 된 듯 했다. 한편 테디는 달빛 아래에서 에밀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신비로운 속눈썹 아래의 눈과 상아빛 목에 달라붙은 작은 검은 곱슬머리들까지. 그는 팔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그런데도 머레이 집안의 자존심과 품위는 전혀 항의하지 않았다. 에밀리, 테디가 속삭였다. 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소녀야. 이 말은 수많은 소년들이 수많은 소녀들에게 수도 없이 해왔기에 닳고 달아 해질 대로 해진 말이어야 했다. 하지만 10대의 어느 마법 같은 순간에 처음으로 이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은 마치 에덴의 울타리를 막 넘어온 것처럼 새롭고도 놀라운 것이 된다. 그대여, 당신이 누구든 또 얼마나 나이가 들었든 솔직해지자. 수줍은 연인의 입에서 이 말을 처음 들었던 그 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는 걸 인정하자. 에밀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했다.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거의 두려울 만큼 달콤한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 감각은 그녀의 영혼에 있어 반짝임이 그러했듯이 감각에 있어서의 반짝임이었다. 그 다음에 키스가 이어졌어도 전혀 이상할 건 없었을 것이다. 에밀리는 테디가 자신에게 키스하려 한다고 생각했고 테디는 스스로도 그렇게 하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제프 노스가 그랬던 것처럼 뺨을 맞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미끄러지듯 들어온 그림자가 젖은 풀 위를 지나 그들 곁에 멈춰섰고 테디가 윤기 나는 검은 머리를 숙이려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테디가 놀라 고개를 들었고 에밀리도 고개를 들었다. 켄트 부인이 그곳에 서 있었다.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달빛 아래에서 겁에 질린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비극적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끈에 매달려 있다가 갑자기 잡아당겨진 것처럼 동시에 벌떡 일어섰다. 에밀리의 요정 같은 세계는 비눗방울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서 있었다.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세계에. 그래, 정말 우스꽝스러웠다. 새벽 2시에 테디와 함께 그의 어머니에게 여기서 들키다니. 그것도 그녀가 얼마 전 처음 들었던 그 끔찍한 말. 그래, 애정행각. 바로 그거였다. 조지 호튼의 80년 묵은 묘비 위에서 애정행각을 하다 들키다니.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어떻게 한순간엔 그렇게 아름답던 일이 다음 순간엔 이렇게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을까? 에밀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끔찍하게 화끈거리는 수치심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에밀리는 알고 있었다. 테디 역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켄트 부인에게 이 일은 우스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끔찍한 일이었다. 그녀의 병적인 질투심 속에서 이 사건은 가장 불길한 의미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속이 텅 빈 듯 하면서도 굶주린 눈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빼앗으려는 거니? 저 아이는 내가 가진 전부야. 그런데 네가 그걸 빼앗으려 하고 있어. 엄마, 제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테디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성적이라고? 켄트 부인이 달빛을 향해 비극적으로 되뇌었다. 이성적이라고? 그래요, 이성적으로요. 테디가 화가 나서 말했다. 이렇게 난리를 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에밀리는 우연히 교회에 갇힌 거예요. 미친 모리슨 씨도 거기 있었고요. 에밀리는 거의 겁에 질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주러 왔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깐 여기 앉아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이 아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켄트 부인이 따져 물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정말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진실은 너무도 터무니없고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럼에도 테디는 그대로 말했다. 에밀리가 저를 불렀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네가 1km나 떨어진 곳에서 그걸 들었다는 거니? 나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야? 켄트 부인이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이때쯤 에밀리는 이미 평정을 되찾고 있었다. 에밀리 버드스타는 일생 동안 오랫도록 당황해 있던 적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자존심을 세우듯 몸을 곧게 폈다. 어둑한 달빛 속에서 비록 스타 가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30여 년 전에 엘리자베스 머레이와 꼭 닮아 보였다. 믿으시든 말든 사실이에요, 켄트 부인. 에밀리가 오만할 만큼 차갑게 말했다. 전 부인의 아들을 빼앗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고요. 테디는 이제 돌아가도 괜찮아. 에밀리, 우선 널 집에 데려다 줄게. 테디가 말했다. 그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에밀리처럼 위험 있어 보이려고 애썼다. 스스로도 그 시도가 처참한 실패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켄트 부인에게는 효과가 있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래,
가버리라고. 저 아이에게 가버리라고. 나를 버리고. 에밀리는 이제 완전히 화가 나 있었다. 이 비이성적인 여자가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겠다면 좋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자. 에밀리는 쌀쌀맞게 말했다. 날 집에까지 바래다 주는 것은 그만둬, 테디. 어머니랑 함께 돌아가. 네가 명령을 하는 거니? 이 아이가 네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단 말이야? 그녀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작고 마른 몸이 격렬한 흐느낌으로 흔들렸고 손을 비틀어쥐었다. 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 너와 가든지 나와 가든지. 테디, 네가 선택해. 이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네가 선택해. 그녀는 다시금 격정적인 몸짓으로 불쌍한 테디를 향해 손을 내뻗었다. 테디는 두 여자가 자기 앞에서 자기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에 모든 남자들이 느끼는 그 무력하고 비참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1000km쯤 떨어진 곳에 있고 싶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인가? 에밀리 앞에서 이렇게 우스운 존재가 되다니. 도대체 왜 자기 엄마는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집요해야 하는 걸까? 블레어 워터에서는 그녀가 조금 이상하다는 소문이 도는 걸 알고 있었다. 테디는 그걸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눈앞에 있는 건 이 난장판이었다. 에밀리를 데려다 주면 엄마는 며칠이고 울고 기도할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은 에밀리를 혼자 그 외딴 길로 보내는 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건 에밀리였다. 그녀는 차가운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덮어놓고 고함으로 흩어지는 분노가 아니라 단번에 핵심을 찌르는 휴 머레이 할아버지의 분노였다. 에밀리는 말했다. 부인은 어리석고 이기적인 여자예요. 그리고 결국 아들이 부인을 미워하게 만들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내가 이기적이라고? 난 테디를 위해서만 살아. 저 아이가 내 전부야.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그일 뿐이라고. 부인은 이기적이에요. 에밀리는 똑바로 서 있었다. 눈동자는 까맣게 가라앉아 있었고 목소리는 날카롭게 찌르는 듯했다.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에는 머레이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고 그것은 제법 위압적인 것이었다. 말을 하면서도 에밀리는 자신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잠시 의아해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 부인은 테디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만 사랑해요. 부인은 테디의 인생을 망치기로 작정했어요. 슈루즈버리에 못 가게 하는 것도 테디가 떠나면 부인이 아프기 때문이잖아요. 테디가 아끼는 모든 것에 대한 질투가 부인의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 부인을 지배하게 됐어요. 테디를 위해서 조금도 아파할 수 없는 거예요. 부인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테디는 큰 재능을 가졌어요. 모두가 그렇게 말해요. 부인은 그걸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테디에게 기회를 줘야 해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죠. 그리고 언젠가, 그래요. 분명히 테디는 부인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아니야. 켄트 부인이 신음하듯 말했다. 그녀는 마치 매질을 막으려는 사람처럼 두 손을 들고 테디 쪽으로 물러섰다.
잔인해. 너무 잔인해. 내가 얼마나 고통받아 왔는지 넌 몰라. 내 가슴에 늘 어떤 아픔이 있는지도 몰라. 테디가 내 전부야. 전부라고. 나에게 다른 게 없어. 기억조차 없어. 넌 이해하지 못해. 난 절대 테디를 놓을 수 없어. 질투심으로 테디의 인생을 망치면 결국 테디를 잃게 될 거예요. 에밀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늘 켄트 부인이 두려웠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앞으로도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 부인은 테디가 아끼는 모든 걸 미워해요. 친구도, 개도, 그림도. 자신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는 테디를 붙잡아 둘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땐 너무 늦었을 거예요. 안녕, 테디. 다시 한번 날 구해줘서 고마워. 안녕히 가세요, 켄트 부인. 에밀리의 말은 아주 단호했다.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더는 돌아보지 않은 채 잔디 위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젖은 길을 따라 행진하듯 걸었다. 처음엔 몹시 화가 나 있었고 그러다 분노가 가라앉자 몹시 지쳤다. 아니, 끔찍할 정도로 지쳐 있었다. 온몸이 피로로 덜덜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의 감정들은 그녀를 완전히 소진시켜버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뉴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에 여러 스캔들 같은 일들이 들통난다면 분노한 엘리자베스 이모를 도저히 마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에밀리는 닥터 번니의 집 대문으로 들어섰다. 그 집의 문은 늘 잠겨있지 않았다. 하늘이 새벽빛으로 휘어지기 시작할 무렵 에밀리는 현관 안으로 들어가 계단 뒤쪽의 소파에 몸을 말아 눕혔다. 일저를 깨울 필요는 없었다. 아침에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면 될 터였다. 물론 한 가지는 빼고. 테디가 했던 그 말 하나와 켄트 부인과의 사건은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나는 너무 아름다웠고 다른 하나는 너무 불쾌했기 때문이다. 물론 켄트 부인은 다른 여자들과는 달랐고 그 일로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었다. 그렇다 해도 그녀는 연약하고 아름다운 어떤 것을 망쳐버렸다. 영원히 아름다워야 했을 순간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가엾은 테디가 스스로를 바보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에밀리가 정말로 용서할 수 없었던 건 바로 그것이었다. 잠에 빠져들며 에밀리는 그 혼란스러운 밤의 일들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외딴 교회에 갇혔던 일, 개를 만졌던 공포, 미친 모리슨 씨에게 쫓겼던 더 큰 공포, 테디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의 황홀한 안도감, 묘지에서의 짧고 달빛 어린 목가적인 한때. 하필 묘지라니. 그리고 가련하고 병적인 질투에 사로잡힌 켄트 부인의 등장.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에밀리는 잠속으로 빠져들며 생각했다. 그랬다면 미안한 일이야. 일기에 나쁜 행동으로 적어야겠지. 하지만 오늘 밤 난 갑자기 한꺼번에 자라버린 것 같아. 어제가 벌써 몇 년 전 일처럼 느껴져. 그래도 일기에는 정말 대단한 한 장이 되겠지. 다 적어야지. 전부 다.
테디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소녀라고 했던 말만 빼고 그건 너무 소중해서 쓸 수가 없어.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해 둘 거야. 지금까지 에밀리의 도약 3장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아주 긴 한 장이었죠. 스릴러와 로맨스가 다 담겨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에밀리가 영원히 어린 시절을 떠나던 그 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에밀리 본인은 몰랐지만 눈치챈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테디에게 우정만이 아닌 다른 감정을 깨닫게 되었죠. 만약 테디 엄마의 방해가 없었다면? 에밀리와 테디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름다운 순간을 깬 켄트 부인이 아주 방해자였지만 또 엄마의 마음에서 생각해보면 저의 딸의 이런 모습을 보았다고 상상해보면 그날은 아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순간 안에 있을 땐 정말 찬란하게 아름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비극적이기도 한 순간들이지만 지나가고 생각해보면 웃음이 피식 나거나 아니면 이불킥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의 청소년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